네, 항상 이 정권 교체기 그리고 또 이 대통령이 바뀌고 또는 당이 바뀔 때 많은 사람들이 정책, 부동산 정책, 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또는 다른 달러 시장 이런 변화에 대해서 많이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지방 선거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많습니다. 그동안 꽁꽁 빗장, 많은 규제들로 빗장을 걸었다라면 이제 혹시 풀리지 않을까? 풀린다라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건데요. 오늘은 어떤 변화를 예측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투자의 방향을 잡아가야 할지 그걸 좀 아주 둥그무실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동산 정책의 정책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측한다라는 예측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이 변화 자체를 예측하는 것도 힘든데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도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한 6가지 정도의 정책이 변화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변화가 예상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규제 완화에 있겠죠. 이 규제를 완화시키면 결국은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바꿔준다는 부분인데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땅덩어리가 좁고 또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가 몰리고 있고 하나의 투자의 팩터로 쓰이기 때문에 단순히 거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으로 당장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규제를 가져가고 있는데 아마 이 지금 오늘 이 놓여져 있는 규제는 우리나라 어떤 부동산 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인 것 같다. 그래서 이 강력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좋으나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를 오히려 좀 완화해서 어느 정도 시장 적응성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권이나 야권이나 또는 대통령이나 새로 당선하신 분들은 이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변화시키지 않느냐 이게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좀 노출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로는 종부세지요. 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중과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재산세가 있죠. 재산세는 지방세로 있고요. 그리고 종부세가 있는데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이 있으니 재산세를 내라 하고 재산이 좀 많으니 종합부동산세를 내라 해서 이걸 국세로 두고 있습니다. 과거 초기에는 지방세 위에 다시 지방세에다가 종부세를 또 때려서 지방세를 늘려니까 이게 이중과세에 좀 이원적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재산세를 냈더니 재산세도 일률적으로 내지 않고 누진,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이 내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또 더 많다고 해서 종부세를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규제를 통해서 시장 안정화를 하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중적 좀 잣대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합되거나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데 당장 종부세 때문에 힘드신 분들 먼저 주택 하나 그냥 어느 순간 사가지고 10년, 20년 살다 보니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해서는 동결을 시키고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그냥 인상분을 적용해서 과중하게 하는 부분이 지금 발생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또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우리가 말을 좀 아끼고 있어서 그렇지 이 종부세 부담과 양도세 중과세 부담으로 인해서 이 지금 현재 엉뚱하게도 가정들이 갈라지고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너무 많은 세금 부담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사례들도 있더라. 그래서 재산 분할을 해서 팔 수도 없고 양도세 중과세가 너무 많으니까 팔 수도 없고 종부세는 5천만 원, 3천만 원만 나오니까 낼 수도 없으니까 지금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는 지금 이혼을 하거나 재산 분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일반적인 우리 같은 이 현장에서 알 수 있는 사람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서로 말 못할 사연인데, 사실은 지금 혼인을 하고도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많다. 왜? 다주택자에 대한 이 종부세 부담과 양도세 중과세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이러한 건전한 가정을 또 지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어떤 예외적 어떤 감면이라든가 예외적 상황을 만들어줘서 출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자연스럽게 매각을 해서 시장에 공급을 시켜서 수요 부족한 이 부족한 공급량, 수요는 많죠. 이 공급을 시켜서 수요 조절을 해주는 시장 기능에 좀 넣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을 인상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양도세 부분을 건드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폐지 후 다시 중과를 하는 방법. 그래서 양도세도 중과를 하고 종부세도 중과를 하게 된다라면 결국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시장에 자동적으로 매물이 나와줘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3기 신도시로 공급하는 앞으로 10년, 제대로 작동되려면 10년 걸리겠죠. 5, 6년부터 공급된다고 하지만 그 물량이 그렇게 나와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다주택자의 물량을 나오게 하고 3기 또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급이 된다라면 시장이 어느 정도 양질의 아파트,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양도세 중과세 앞에 별표 하나 붙여져 있죠. 정책을 종부세를 동결하고 안 하고 이런 거보다는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한 2년 정도 폐지한 후에 정리를 하고 다시 또 중과를 하게 된다라면 이미 종부세 폭탄에 한번 놀랐고 양도세 중과세에 놀랐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매물로 나와줘서 이 매물이 자동적으로 공급으로 바뀌면서 시장이 좀 안정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취득세 중과세지요. 취득세 중과세, 주택을 하나 있으면 1에서 3%를 적용되는데 두 채를 살 때, 두 채 들 때부터는 8.4%, 세 채가 될 때는 12.4%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래량을 떨어뜨리는 건 사실입니다. 거래량을 줄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 조정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반대로 부작용이 좀 많이 있죠. 부작용으로는 전혀 투자의 가치도 없는 쪽으로 투자가 몰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폭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는 3%도조차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엉뚱하게 아파트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나 주택이 아닌 부분들 일단 지산이나 근생이나 무슨 분양형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엉뚱하게 자금과 투자자가 몰려감으로써 취득세 4.6%를 받으려고 이 취득세 중과세가 발생되기 전에는 쳐다도 안 보던 것들도 취득세 중과세 그리고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서 자금이 엉뚱하게 몰려가는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현재 잘못하면 만약에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 폐지되거나 취득세 중과세가 폐지돼 버린다라면 엉뚱한 또 피해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인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상하게 과열된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주의를 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지금 현재 거래량을 막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는 기존에 있는 50대, 60대 돈 있는 사람, 주택 있는 사람 대상이 아니죠. 거의 대출을 받아서 신용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누구죠? 이제 직장 생활을 좀 시작하거나 신혼부부 또는 아이 하나 있는 밑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대출 규제를 받아 보니까 대출 LTV에 60%, 70%에서 40% 낮췄죠. 거기다 DSR 자기 연봉에 그래도 8배 뭐 나오다가 이제는 4배 그래서 너무 하다 보니 오히려 있는 사람은 돈으로 줍줍이를 해가고 있고, 젊은 층, 신혼부부,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미래적으로 돈을 벌어서 자기가 좀 대출 이자 갚으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지금 좀 박탈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대출 규제는 아마도 젊은 층들과 열심히 일하면서 땀을 흘려서 내가 내 집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출 규제는 선별적으로 나이층과 어떤 그 무주택자와 이런 쪽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대출 규제는 풀려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많이 좀 줄 걸로 보여지고요. 또 대출 규제는 무조건 이렇게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을 잡아내는 데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 대출 규제가 계속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사회 전체적인 유동성이 많이 떨어져서 큰 바퀴가 작은 바퀴로 돌기 때문에 경제 침체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경기 침체기가 극심하게 올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과거 2006년에서 7년 사이 대출 규제가 한번 있었을 때 중산층이 오히려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시기가 한번 있었다라면 대출 규제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대출 규제는 사실 우리 사회 자본에 대한 유동성을 갑자기 꺾어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원도 없고 아무런 정말 머리와 IT와 그리고 노력 하나로 살기에는 좀 어려운 시대를 만들 거다. 그래서 아마 대출 규제 기간은 길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이 대출 규제와 더불어져 있는 대출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미국 대출 이자 막 올리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대출 이자를 마구 올릴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경제 안정기, 쉽게 말해서 팽창기에서 돈도 수출도 잘 되고 내수도 활발할 때 대출 이자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와 특히 대기업들 반도체니 대기업들만 돈을 버는 그런 수출 중심의 국가에서 내수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자만 올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영업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을 많이 갖고 있는 기반의 나라로서 대출 이자를 결국 높인다면 누가 죽느냐? 돈을 많이 빌려 쓰고 돈 많이 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죽느냐? 아니다는 거죠. 자영업자와 서민과 소기업만 박살난다. 그래서 대출 이자도 많이 올릴 수가 없을 걸로 예상돼서 저는 낮추거나 그리고 보합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대출 이자를 만약에 조정한다 하더라도 주택시장으로 들어오는 부분과 일반 서민의 사업시장으로 가는 부분들이 나누어져서 차별화가 될 거다. 아마 이런 부분도 차별화 쉽지 않겠죠. 누구는 이자를 왜 풀어주고 누구는 이자를 또 대출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이런 차별성을 두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규제로 봤을 때는 차별적인 대출 이자의 적용과 대출의 영역, 그러니까 대출의 폭, LTV나 DSR들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규제를 풀고 안 할 건 안 하고, 또는 풀 건 규제할 건 규제하지 않겠네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6번인데 재개발과 재건축. 이건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 폭발적인 부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 그리고 또는 조건의 완화. 지금 모두가 서울에 양질의 아파트가 없고
수급이 지금 현재 불안하다. 그래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규제만으로 하다 보니 경기 침체되고 우리가 더 경기가 어려워진다. 그럼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를 높였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은 AI 시대, 1차, 2차 농사 짓고 공장 지어서 멀리 퍼져가지고 살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3차 서비스 시대를 넘어서 IT, AI, 인공지능 시대, 4차 시대는 이제 대도심이 모여서 한 두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대도시에 다 몰리고 있는데 지금 넓혀갖고는 될 수가 없다. GTX, 지하철 이거 깐다고 해서 그 사람 다 가느냐? 머리가 어디에 모여있다? 대도심에 모여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할 거다. 규제를 완화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역에 공급량을 줄 거다. 조건, 재개발, 재건축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죠. 조건을 완화할 거다. 만약에 공급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서울에 있는 노후주택들 그리고 빌라 다세대 주택 공급 아파트로 교체되면 어떻게 됐죠?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멀리 있는 수도권이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고심이 되겠지만 결국은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가 될 거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공급을 주어서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거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당분간은 어려울 거다. 당분간 어렵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격이 조정도 돼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비슷해지거나 제가 봤을 때는 팩터가 지금 현재 자가주택 보유율이 서울 같은 경우 50% 이하인데 자가주택 보유율이 60에서 65%만 가지고 65%만 늘어나더라도 앞으로 한 15%만 늘어나더라도 주택 가지고 장난치고 투기하고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대출을 늘려주던 양도세 중과세를 풀던 취득세 중과세를 뭐 강하게 해가지고 1주택자를 만들던 해도 앞으로 자가주택을 15%만 올려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 자율 조정 시간이 올 거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부동산 규제도 풀면서 시장의 기능에 맞추면서 가격도 조정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이 만약에 진행이 많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위성도시들,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강화문에서 아니면 강남에서 40-50km 떨어진 지역들의 아파트가 위험한 시장이 올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저 아직 정부가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아직 정권 교체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부동산 규제 법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있다라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그 부분을 놓고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심층적으로 여러분도 고민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응하고 그리고 또 더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셔서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